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세상 모든 이슈가 공수처 그리고 검찰 문제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옆나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했죠. 그러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 처분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잔뜩 담긴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흘려버리겠다는 거죠. 당장 자국 어업인들이 오염수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일본 어업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는 아베 총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요지부동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인데요. 여야 불문하고 우리 정치권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명랑 인터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두순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윤화섭 안산시장 연결해서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 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주는 뉴스 로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크서클이 네.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다 네. 못 주무시는 듯합니다. 예, 저 같은 정파 아닌 사파들은 이거 공부해서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예. 네, 다 느낌적 느낌이 또 중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직관에 집중된 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업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게 따라가는 게 아. 생계랑 병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업 방송인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먼저 오늘 있었던 국회 상황 잠시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그러면 regrette rien.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ut ça m'est bien égal.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먼저 김준우 변호사님,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외우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개정안 통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문상으로 4가지가 바뀌는 건데요. 일단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네, 이렇게 이제 대한변협. 몫이 한 명씩 있고요. 이제 네. 여당복 둘, 야당복 둘이 있는데 교섭단체 관련해서 추천위원을 제때 추천하지 않으면 10일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2명을 직권으로 추천위원으로 두도록 해서 추천 절차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절차적 보완 조항이 하나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그 7명의 추천위원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기존에는 5분의 4, 즉 6명이 찬성을 해야만 이제 그 복수 후보자로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네. 3분의 2 찬성으로 되면서 7명 중에 5명이 동의하는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로 될 수가 있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5년 네. 이상의 재판, 조사, 수사 업무를 경력을 가진 이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 수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사람을 리크루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어서 네.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요건은 삭제하고 변호사 경력도 7년으로 완화하는 조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주 바뀌니 이런 네. 청취자분들 계신다면 너무 마음 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 수정안 원안 계속 올라오면서 이 어디에 찬성을 눌러야 되고 반대에 눌러야 될지 헷갈리시는 의원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뭐 찬성 눌러야지 찬성, 이거 반대야 반대 막 이런 고성이 오가는 걸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들도 헷갈리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딱 그 법안 딱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관계된 법안들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국회의원 예전에 취재할 때 직접 들었는데 대부분 못 읽고 간대요. 본인들 이제 소관 상임위 아니면은 사실상 모르고 이제 버튼 당 정책이나 누르는 경우가 원내대표가 이제 오더 내리는 대로 주로 투표를 하죠. 그렇죠. 네. 오더라는 또 전문 용어가 네. 그 중에 또 배달 사고도 일어나더라고요. 네. 배달 사고까지 중간에서. 네.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는 네. 회의장 안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음성 들었지만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뭐 계속 망한다 소리가 계속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전략 전술을 올해 한 해 정치 일정에서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 측에서. 네, 국민의힘 야당이 세운 전략 전술은 일단 버티기하고 지연 전략이었는데 네. 뭔가 뚜렷한 대안 없이 일단 몸값을 그냥 마냥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착각이거든요. 이건 마치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건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일 비싸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이 되면 헐값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당일 아침만 지나가도 떨이로 팔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줘도 안 가져간다. 이럴 수가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야당이 흥한 건 사실 건강한 여당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뭔가 또렷한 좀 국민들을 합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들고 나와서 밀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무조건 밀면 헤어지죠. 썸 타다한 그런 사이에서도 밀당이 있어야 관계에 건강한 성장이 있는 네. 것인데 네. 밀기만 하거나 당기기만 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네. 앞서 MC 정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또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대통령 면담을 신청을 한다거나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좀 갑작스러운 게 네. 청와대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동안 대통령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구나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대통령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보자. 네. 근데 그 우리가 항상 격식이라는 걸 지키는 거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시작인데 그렇죠. 이렇게 큰 일을 장외로 나가야 할 일을 그리고 독재로 망한다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정도의 무게감 있는 사안을 더구나 네. 좀 급했구나 싶었던 게 최근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우리도 집권해봤다 이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전략 전술 어느 쪽에서도 얻어간 그 실과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그 핵심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 부분을 좀 일단 그 밝혔죠.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 어제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을 비난했고 또 문자 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서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지금까지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대통령과 그 원내대표 만나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뭐 지금 상황에 제가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도 진짜로 만나고 싶어서 과연 부탁을 던졌을까?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이런 국민의힘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부재했을 때 어떤 사태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이 박연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략 전술의 실종, 그냥 무조건 비토, 네. 약간 관성적 비토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좀 비호감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런 공수처법이나 반대하는 것이 결국은 차기 정권 재탈환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일각에서는 뭐 의원 내각제 이야기도 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공수처라는 게 이번 정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 불안감으로 받아들이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신감 부재, 리더의 부재를 좀 여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그 전에 황교안 대표나 네. 홍준표 대표, 그다음 최근에 이제 뭐 야권의 대선 주자로 성장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네. 계속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친정을 챙긴다는 프레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뭔가 야당의 반대가 어떤 합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네. 기존의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인적 기득권적 성격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국민들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환영의 뜻을 밝혔잖아요. 네.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죠. 네. 원조 논란이죠. 이건 마치 원조 논란. 그 신당동 떡볶이가 네. 네. 마시 할머니 집에서 시작되었느냐, 음. 뭐 원시 할머니 집에서 시작되었느냐 그 네. 논란하고 비슷한 건데 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정권이 사실 원론적으로 해왔던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 세 글자를 가지고 이걸 실제 제도화하겠다고 나선 건 여당이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공직자는 집권 세력에게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네. 이걸 추진한 배경을 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과거에 90년대부터. 있었던 아주 수많은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의 네. 결과를 만들어 온 것인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원 안에서 그러니까 원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네. 어떤 부분이 허술한지를 그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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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만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로 일관해서 지금 한 100일 이상 시간이 또 지나갔단 말이죠. 네. 뭐 지난해부터 하면 한 1년 정도 되었고 글쎄요. 일단 그 여야 합의 과정이 그 원활치 않은 채로 법이 처리가 됐다는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과정은 주식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인 거고 네. 그 사람이 보통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네. 책임을 지는 거죠.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 네. 그 책임이 아마 이번 주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 표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돼서 고스란히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 네. 세 가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세 하나는 가지? 네.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우병우 시절처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좌우지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갖고 있던 인사권 중에 일부를 입법부로 보내서 공수처에 대한 임명권을 주고 네. 그리고 공수처장 자체는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에 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인사를 기대한 미진한 기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 제도 설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들을 약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어쨌든 검사들이 스스로 비위에 대한 무슨 굉장히 관대한 기소를 한다는 게 이번에 또 김봉현 룸살롱 사건에서 또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96만 2천 원. 검사들은 사실 인적 쇄신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작은 부대입니다. 사실 파수꾼 같은 곳이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검찰이 좀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원리로 있는 곳이 공수처지 절대 옥상옥이 아니다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00명의 검사들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가장 또 핵심적인 이슈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입니다. 오전에 잠깐 1시간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인가요? 오후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5명 네, 그 정도 지금 되었는데. 이제 6명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은 네. 불출석을 하셨고요. 네. 이용구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 부장, 한국외대 로스쿨의 정환준 교수님, 그다음 네. 전남대 로스쿨의 안진 교수님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이제 위원들이 이제 밝혀지자 이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 내부 논의를 거쳤는데 다 기각을 했지만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 스스로 회피, 자진해서 네네네. 빠지는 거죠. 그렇죠. 회피를 하면서 실제로 오늘 그 이후에 회의는 4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증인과 관련된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7명을 신청했는데 증인 채택 여부 그다음에 이제 증인 불러서 하나하나 신문하다 보면 금일 중에 과연 이 모든 징계 절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5명으로 시작했다고 오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 야권에서는 지금 징계위 자체가 편향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왜 명단도 안 주고 편향돼 있는 사람 우리가 미리 좀 봤었어야지 조치를 취할 텐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박연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죠. 네. 그 이용구 차관이 일단 본인 수사를 네. 주력해서 수사하고 있는 원전 수사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 출신이었고 뭐 네. 심재철 국장과의 사이도 익히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네. 안진 교수나 이번에 그 위원장 직무대를 했던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의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그 방어권 다 보장을 했습니다. 해서 10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45분까지 오전 회의가 열렸고요. 네. 그래서 기피 신청할 대상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기피 신청 사유가 되는지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다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심재철 국장의 경우에는 내가 회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뭐 딱히 이제 흠잡을 데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원하는 만큼 증인을 불러서 충분히 얘기를 듣게 하고 싶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주장인데 요 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될지에 따라 또 추후에 네. 소송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C 장원 네. 씨는 어떻게 사실은 언제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 참 네.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네. 뭐 정직이 나오든 해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시나리오를 좀 써보시죠. 아, 제가 시나리오 쓰더라고요. 예. 제가 시나리오 썼다가 또 이 편향성 논란이 있을까봐 뭐 그만큼 뭐 힘은 없겠지만 네네. 네, 저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섞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네네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밤을 새서라도.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차이일 수 있겠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꾸 차일피일 또 미루게 된다면 그거는 뭐 어느 검찰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결과든 일단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일단 결론이 나와서 네. 빨리 매조지가 되는 것이 일단 민생 사안들도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런 그렇죠. 것들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또 이 검찰과의 마찰, 검찰 개혁 이야기만 할 것이냐라는 이 국민들 정서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결과가 결론이- 나오려면 일단 빠른 처리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세 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MC 장원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 순간 여야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여야 의원들 각각 연결해서요.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연결됐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다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여야 간에 굉장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공수처 출범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네, 이제 추천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서 후보자 선정이 되면 네. 바로 즉시라도 출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한 2, 3개월 전에
그 공수처를 준비하는 공수처를 준비하는 그 조직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수처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련도 충분히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이제 물적 설비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챙기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것도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과 그리고 공수처 수사검사 임명이 완료되면 인적 부분만 완수가 되면 아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그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내년 초에는 공수처장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입법 폭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청문회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는데요. 사실 이 청문회도 만만치 않은 절차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철저하게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검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증하는 과정은 정말 국민 앞에 공수처처장으로서 그것도 초대 공수처처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적격 여부가 적격한 후보인지 그리고 그걸 또 더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어떤 검증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도 있어야 되고요. 법조인, 법조계 경력도 있어야 되고 너무나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실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 저도 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네. 굉장히 훌륭한 덕망이 있으신 법조계 인사들이 공수처 후보로 오르는 거를 좀 고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나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추천을 아마 이미 지금 받은 분들 중에서도 처장 후보자로서 충분하신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 투표까지 갔을 때 5표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후보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추천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또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좋은 분들이 추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차 회까지 갔다가 6표를 득하지 못해서 계속 무산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오늘요.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또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굉장히 지금 편파적이다. 이 형평성에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기일이 2일에서 10일로 오늘로 연기가 되었던 거였잖아요. 네네. 이제 연기했던 것을 이유를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16일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10시에 열려서 11시 반에 잠깐 정해 있다가 다시 이제 오후 2시쯤 이렇게 열리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굉장히 깐깐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특별 변호인이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피 사유라든가 네. 열람복사 이런 것들 등사하는 것들도 메모까지 해가게 하면서 최대한 그러한 것들을 보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쉽게 예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측의 네. 징계 대상자의 굉장히 좀 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의 입장 아시겠지만 이 정한준 교수나 안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 쪽에 편향돼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분들은 제가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네. 판사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징계위원회나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정말 아주 엄격한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되는 해당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검증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소명하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자적 양심이나
전문성, 본인들의 이런 것들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뭐 이쪽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이제 계속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거부하다 보면 내 편인 사람을 징계위원회로 넣어달라는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받아들인 거는 모두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등 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이 입장 내신 거 저도 전문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낙태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공청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정부 법안 낙태죄 이 법안에 대해서 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20대,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20, 30대 여성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20, 30대 여성의 그 여론조사나 진술인의 전문가의 경험적 진술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녹취록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과거에는 낙태가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네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남성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의식을 느끼고 낙태죄가 남성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그 공통의 책임감과 문제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과거에 저희가 이제 법대에서 헌법을 항상 배울 때 낙태죄 이야기하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여성의 심각한 생존권 문제이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문제를 넘어선 여성의 생존권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네네. 이제 좀 너무 곡해해서 왜 남성의 시각이 필요하냐라는 쪽으로 해서 제 질문이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망언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군요. 아니 그런 논란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헌재에서는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정부가 낸 개정안은 사실은 조건부예요. 아시겠지만. 네. 14주까지는 전면적으로 낙태죄는 없지만 24주 조건입니다. 분명히 헌재보다 후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성 단체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정부안에 대해서도 제가 법률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사각지대로 놔버리면 낙태죄를 처벌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법률가적인 시점에서 보게 되면 네. 형사법적으로 뭔가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 요건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14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특정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장에 그 14주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 어떤 그것만으로는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정확한 것은 여성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생리일로부터 평가를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헌법상 피의자는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성자가 당사자인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14주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네. 구속 요건상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참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주제였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어제 첫 주자셨습니다. 발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었죠. 네. 한 3시간 남짓됐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준비하시는데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하루 정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네네. 상황이 의사 계속 일정이 어떻게 될지 법사위 처리 과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마음대로 한 거라서 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하루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10시간 정도 네네. 발언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0시간이요. 오후 2시에 네. 오후 2시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밤 12시에 정규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24시까지 그래서 10시간 정도
혼자 올라가서 10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쟁점 적은 법안들, 안건들을 먼저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많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남짓했는데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주자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점은 이게 권력형 그런 이 야권 뭐 사찰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권력이 좌우해서 야권을 사찰하고 권력형 비리는 은폐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문제점들에서 제가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왜냐하니까 울산 2년 여전인데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네. 어떤 지금 뭐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네. 울산 경찰청의 인력들이 제 주변을 마구잡이로 뒤진 다음에 선거 전에 그걸 가지고서 온 동네 다 뭐지게 언론 보도를 하게 하고 네. 결국 선거에 지극히 큰 악영향을 주어놓고 나중에 김기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밝혀지니 이런 형태로 해서 권력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네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 피해자로서의 증언과 동시에 그 폐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특히 제가 이제 또 판사 출신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 검찰 편든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서 네네. 검찰하고 별 관계가 없는 판사의 편에서 네. 이 사안을 봤을 때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이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그 전이었군요. 의원님 발언이 이제 기왕 법이 마련됐으니까 객관적인 인물을 찾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객관적인 인물은 어떤 분일까요? 네, 어저께 제가 발언하면서 네.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저 혼자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에게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공수처 자체가 이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기왕의 법을 정리해서 운용할 것 같으면 객관적인 인물을 찾자. 여도 야도 서로 그 정도 같으면 용인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을 찾자고 논의가 있었고요. 뭐 계속해서 그런 논의를 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무조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검찰 출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또 그것도 결렬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를 정의 검사 출신이 그러면 청와대에서 싫다고 한다면 판사 출신 중에서 고르자. 그 대신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세우도록 서로 합의를 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뭐 야당이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야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중립성을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라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네. 그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서 아마 거론도 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권 측에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이제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 법안 처리를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장외 투쟁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검토하고 계신? 사실 뭐 이게 장외 투쟁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외 네네. 투쟁이라 하는 것이 뭐 지금 이 코로나 그렇죠. 상황에서 뭐 네네. 대규모 인력을 모아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특히 공수처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네. 국민들이 직접적 사망하고는 이 연결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네네. 그렇죠. 대상자가 그게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보니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떻게 장애 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떻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남아있는 방법이 지금 뭐 마구 밀어붙이니까 인사청문회밖에 없는 셈인데 네. 인사청문회 뭐 해봐야 그동안 뭐 그 문재인 정권에서 24번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24번이나 다 그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그냥 요식행위고 그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네. 이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아예 자료를 안 내거든요. 자료 제출하려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아예 안 내버리고 여당에서는 뭐 그냥 묵인해버리고 하루하루만 떼우면 되니까 하루 아침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자료가 없는데요 그러고 떼우다가 밤 12시 되면 땡 해버리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사청문회 때 좀 시끄러웠던 사람이 일 잘하더라.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으니 인사청문회 네.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네, 저처럼 제3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여야 공수가 바뀌면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된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마다. 네. 의원님 그 오늘 징계위원회 얘기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징계위원들 공정성을 문제 삼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공정성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명확하게 위헌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이제 뭐 형사 재판을 한다고 치면 검사거든. 검사가 징계 요구를 하고 기소를 하듯이 징계 요구를 한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징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죠. 그 재판부의 징계위원 그러니까 판사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해놓고 그 재판을 하는 담당을 판사를 검사가 지명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공정성 말을 끝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기소해놓고 내가 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의원님 일각에서는 모든 이게 그 뭐 검찰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규정상 그 해당 부처의 장이 이런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리면은 이 위원들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모르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 법률도 읽어보지도 안 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상상 속에 소설을 쓰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네. 법관 징계법이 하나 있고 네네. 검사 징계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법관은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검사는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네네. 그 나머지 공무원들의 경우는 전부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그 대통령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거기에 의하면 그 중앙징계심사-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요. 네. 그 징계위원은 위촉을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징계가 들어가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위원회인 곳에서 네, 국무총리 산하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통운형 얘기를 돼서 누가 그렇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배분 문제가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구해줘 지구가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라고 지적하죠. 기후변화야말로 나도 숨 좀 쉬고 살자라는 지구의 절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구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취지로 구해줘 지구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직접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분이죠. 세종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 전희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그린 뉴딜이 뭐지? 개념부터 헷갈릴 때도 있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뭐 어느 잘 분야-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다 마이너스 그렇죠. 추락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는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경제 성장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1.1% 정도 금년도 경제 성장 예측하고 있는데요. 공공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경제 성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뉴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중에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나 또는 환경과 좀 관련된 그런 대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대략 그 5개 정도의 큰 과제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개. 네. 예, 대부분 이제 그린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대책들이 되겠고, 네. 그린 리모델링 그러면은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 제로 에너지 같은 것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고요. 네. 그린 스마트 스쿨 그러면은 초중고등학교 등의 이제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학교에서 에너지 생산도 하면서 또 IT 같은 것을 도입하는 그런 이제 대책이 되겠고요. 네. 그린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의 해상 풍력 등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린 모빌리티는 요즘 뭐 전기차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네. 전기차는 수소차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이제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스마트 그린 산다는 산업단지의 에너지나 전력 소비를 그 자체로 태양광 발전이나 또는 어떤 보일러 같은 걸 자체로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대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예산으로는 보니까 그린 뉴딜에만 22년까지 한 24조, 25년까지 한 56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상당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 내후년 2022년까지 23조 6천억 원 정도가 예, 드는군요. 그리고 56.3조 원. 예, 25년까지 그린 25년까지. 뉴딜에만. 예. 예, 이거 그린 뉴딜만. 네. 예, 예.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이 그린 리모델링부터 뭐 스마트 스쿨도 굉장히 좀 재밌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에너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다는 개념 때문에. 예, 예, 예. 네. 이제 이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항상 이제 따라오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길 기대하는 걸까요? 지금? 네, 이것도 뭐 이제 기대보다도 정책 거기 나와 있던데요. 네네. 물론 이제 이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수입도 늘어나고 대책 그 경제도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대략 보니까 지금 그린 리모델링이 한 12만 개의 일자리, 네. 또 이 미래 그 모빌리티라고 해서 친환경 차량이 한 15만 개의 일자리, 그린 스마트 스쿨에 한 12만 개의 일자리, 그래서 네. 그린 뉴딜에만 한 47만 개의 일자리를 정부는 예상하고 있고, 네.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디지털 뉴딜까지 포함하면 일자리가 한 110만 개 정도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정부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이전 정부 어떤 그 정책을 이제 내놓던 간에 이제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제 추산을 하고 추정을 하고 일자리 네. 창출하겠다 네. 하는데 솔직히 딱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너무 미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예. 가지 좀 복잡한데 어쨌든 4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고 디지털 뉴딜까지 포함하면 110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예산을 그렇게 하고 예, 있군요. 예, 예상을.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조금 뒤네요. 7시 35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 선언식 예. TV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예, 예. 지난 8일이었죠. 문 대통령이 그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네. 이 탄소 중립의 무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네. 탄소 국경세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탄소 국경세는 왜 언급이 됐고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장단점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진행자께서 이제 탄소 국경세 말씀하셨는데 탄소 중립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린 뉴딜하고 탄소 중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저희가 도달할 목표가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외국은 이걸 막 혼용해서 쓰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좀 단기 대책은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했고 좀 장기 대책을 탄소 중립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대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국경세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어떤 제품이 어느 나라로 수입될 때 그 나라나 또는 어떤 기업체 등이 온실가스 제대로 감축하지 않았을 경우 네. 다른 것과 이제 페어하게 공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게 탄소세입니다. 네. 또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을 우리나라도 만들고 또 다른 어떤 개도국이 만드는데 성능은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훨씬 적은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만들고 다른 나라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에 그 다른 나라에 그런 탄소세를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세 부과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잘하면 네.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데요. 이게 뭐 예전부터 뭐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긴 한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이제 탄소 배출 정확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예,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기술 발전하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중국에서는 계속 이제 탄소 배출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또 넘어올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얼마나 넘어갔고 어느 공장에서 얼마 뿜었어 이런 거를 예, 제대로 알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거 예.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가능하죠? 예, 그 탄소 지금 이제 넘어오는 개념은 사실 미세먼지에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이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물론 이제 CO2도 넘어오는데 네. 이산화탄소 자체는 독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나라들이 배출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네, 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배출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한 몇십 배, 한 30배 좀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파리 협정이라는 협정도 저희가 채택을 한 것이고 네. 그런 나라들이 더 많은 이제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이제 하기 위한 대책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취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요. 요즘에 예. 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화석 연료 소비자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예. 요즘 그 환경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2030년 대책도 쉽지는 않은데 조 장관께서는 오늘인가 어제 신문 보니까 이것도 5년 앞당겨서 이렇게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공공 부분을 한정짓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이제 대처를 하고 계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탄소세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열량을 얻는 데 있어서 LNG가 1이라고 하면 네. 석탄은 한 2.6에서 한 3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석탄에 탄소세를 붙여서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석탄은 떨어지게 되고 네네. LNG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우리가 LNG를 더 많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탄소세가 되겠는데 네. 아마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정확한 방향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면 도입될 거야라는 추측을 우리는 이제 일반 일상인들은 예. 네,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이것저것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시사 전문가께서 정확히 보신 것이고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저는 네. 도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의 문제이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그린 모빌리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이런 친환경 소위 이제 전기차 네, 네. 또는 수소 전기차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 4%밖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정도군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수소차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4,200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는 30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2040년이 되면 전기차를 830만 대, 네. 수소차는 29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환경부가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 얘기는 그렇게 되면 수소차에 관한 보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한국의 수소차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숫자 보면. 수소차의 좀 완성차는 일본하고 한국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현재는 일본이 조금 더 많은데 그렇군요. 정부 계획으로는 아마 한 5년 정도 안에 한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수소 전기차가 환경에 도움을 되는 거는 누구나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네. 일단 차량 가격이 예. 아직 그렇게 많이 대중화된 건 아니어서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고 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일상생활에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보시기에. 같은 크기의 차량으로 같은 성능을 가진 차량으로 보면 전기차가 더 비쌉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게 하려면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살려고 꽤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보니까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한 800만 원씩은 다 일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지방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네.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자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서 서울은 전기차 살 때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합해서 1,000만 원, 또 어떤 곳은 합해서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네.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고민을 아직은 못 해봐서 이 자동차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뭐 요즘 유명한 외국차 네. 보급형이 한 5,300만 원쯤 갑니다. 그 정도 되는군요. 예. 그러면 네. 서울에 사는 경우는 한 4천만 원 조금 넘으면 구입할 수 있어서 그렇군요. 차를 좀 기다려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역시 현실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제가 시승도 해봤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분야 사실은 이제 운전하면서 약간 그 죄책감을 느끼긴 합니다만 네. 교통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세먼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뿜고 다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습니까? 예, 내연기관차가 사실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많은 그 온실가스 대결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거나 또는 그런 것을 이제 운행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선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서울 같은 곳도 2035년부터는 그런 내연기관차 신차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대책을 제안했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정부도 뭐 그런 또 계획을 한번 세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그 수십 년간 익숙해진 어떤 그 표본들과는 이제 멀어지는 시기여서 알겠습니다. 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검토도 있고 제안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는 2050년 전기 수소차 운행만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는 2035년 얘기했어요. 예. 좀 급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예, 서울시의 대책은 이제 아직은 서울시에서 방안을 이제 확정한 것이고 아직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친환경차에 관한 이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럼 전기 수소차 같으면 2040년 정도부터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해서 조금 이제 온실가스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차량까지 포함하면 한 2035년부터 친환경 차만 그 판매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을 했고요. 국민들의 80% 이상이 그것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 시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품이라든가 또는 그 지원 같은 거 고려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정책제안단 평가에서 80% 이상 지지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전희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한국은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물을 사고 파는 거래가 존재하고 추적의 사각지대에서 유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 상당수가 로드킬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은 비둘기 등 조류를 포함하여 고양이, 개 등 서울에서만 매년 2만 건이 넘습니다. 동물은 현행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어나 동물들의 출산 폭발로 이어졌고 주로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면 그 죽음 역시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동물 화장장은 쉽사리 만들어질 수 없는 혐오 시설입니다. 인식상 사람 화장장에 동물을 함께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쓰레기 봉투에 쌓여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동물 등록제, 입양과 파양, 사체 처리 등에서 관리와 제도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동물들의 문제는 더욱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과의 공존을 지구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관리해 나가는 동물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환경 칼럼 이동학이었습니다. 네, 어제 사건 개장 시간에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사적 응징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 시간에는요. 윤화섭 안산시장 연결해서요. 조두순 출소 이후 안산시에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이나 유튜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두순 출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오늘이죠. 시장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예.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들이 평온하게 살던 안산 시민들은 그 흉악범 조두순이가 온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현행범으로는 조두순이 출소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네. 따라서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방법과 앞으로의 성범죄 방지 대책을 담았습니다. 한편 시장으로서 네. 시민 여러분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안산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조두순 혹은 그 유사한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일상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난 10월에 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단원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 마음 카페라는 엄마들을 네네. 만났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 정부와 안산시가 대책을 준비했지만은 시민들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은 조두순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애를 가지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안산시가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이런 일로 안산시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최근에요. 이 조두순의 아내 이제 안산 시내 다른 동으로 전입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찰과 안산시에서 준비를 뭔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른 동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그 대책 수정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기존 이 방범 대책에 이제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순찰 초소를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두순이 이사할 곳으로 그대로 이전만 시키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 조두순이 이제 거주하게 될 거주지 인근에 우리 안산시 순찰 초소 1개와 경찰청의 초소 1개가 네. 각각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뽑은 청원경찰 6명과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 6명을 합쳐서 여하튼 3명씩 4개대로 배치돼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네. 그리고 이제 방범 CCTV 역시 안산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책에 이어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는 법무부와 경찰과 함께 꾸준히 이 협의하고 또 CCTV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서 네. 조두순이 안산 시내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없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교대로 3명씩 12명이 이제 돌아간다고 청원 경찰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은 조두순 한 명 이름만 계속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관찰합니까? 예, 그것은 이제 경찰들 이제 이 내용들은 법무부는 1대1 이제 그 적극적으로 네네. 저기 전담해서요. 전담해서 하고요. 네네. 경찰들은 초소에서 이제 같이 병행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경찰 업무나 네. 이제 그 법무부 업무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순찰을 주로 목적을 이게 예방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2013년에 네.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조두순은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사는 동까지만 주소를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사는 건물 번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까지 네네.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의 주민들은 조두순이 구체적인 집 위치를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경계와 주의를 할 수 있고 또 조두순 또한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네. 최근에 2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이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두순이 얼굴과 사는 위치를 인근 시민들과 또 안산 시민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쉽게 범죄를 재범을 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 이 시장님께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조두순 격리법을 당시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방지법과 격리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격리법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하셨던. 사실은 조두순 격리법은 네.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는 우리 청와대에다가 제가 이제 국민청원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무려 한 12만 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호수용 제도는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네. 폐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보호법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보호수용법은 상습 성폭력범, 또 그다음에 아동 성폭행범, 연쇄 살인범 이런 그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형기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사회 적응과 치료를 위해서 일정 기간 수용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처벌이 아닌 치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호수용법은 꼭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 국민을 또 꼭 보호하는 이런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항상 이 가해자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항상 가장 고통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을 피해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저는 이제 그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삼가하고 있는데 네네. 이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피해자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정부의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를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이제 가로등의 LED를 교체하고 네네. 어두운 밤길에 3m 간격으로 태양광 표시등을 설치하고 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통계도 나왔는데 강력 범죄가 한 16% 정도 감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 CCTV를 지금 현재 3,600개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한 3,8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가기 전에 올 연내에 그 골목 64개 골목에 211개를 설치한데 그 설치에는 비상벨도 달리고 그다음에 안면 인식기를 그런 시스템이 달리는 네네. 그 CCTV를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산에는 이제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여성 전용 공동 화장실이 105개가 있고 5곳이 있고 네네. 개수로 하면 한 520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님, 예, 좀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네네. 문자가 왔습니다. 2356번님, 조카도 안산에 사는데 걱정됩니다. 조두순 말고 더 흉악한 범죄자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0440번님, 조두순 관리 감시하는 비용은 조두순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 시장님 마지막으로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와 경찰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두순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특히 물샐 틈 없는 꼼꼼한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네.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두순의 흉악범이 한 사람보다는 우리 74만 안산의 시민 그리고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네.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화섭 안산시장이었습니다. 네, 발음도 안 되네요. 뭐라고요? 영혼 본색으로 대동단결 가능한 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지난주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1975년에 신설된 서울시 강남구보다 빨리 태어난 방송인 썬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지하철이 없을 때 태어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구 처리가 잘 됐어,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강남구보다 네. 젊어요. 강남구 다음에 태어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하고 너무 재밌다라는 문자 전 많이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때문에 제가 우리 박지훈 변호사랑 네. 이 꼰대 대명사로 섭외가 들어왔나 약간 기분이 나쁘긴 나빴었는데 네. 이번 주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일본의 그 자유국민사에서 네. 일본에서 2020년도 네. 올해 그 유행어 탑 10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 딱 그거 들었을 때 네. 박남정 씨가 일본에서 불시착 마주보면서 이런 느낌 들죠. 나 박남정 씨가 제게 있는 줄 알았더니 현빈 나온 드라마에서. 저는 바로 드라마 생각나는데 어쩜. 축하드립니다. 아니 네. 근데 박남정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좋은 날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네. 뭐요? 좋은 날 노래 좋은 날. 좋은 날? 이승환. 아이유. 좀 신세대시네. 네. 여러분 됐고요. 네, 네, 오늘의 죄송합니다. 주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 강남구 서울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지난 1975년에 신설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집이 부산이니까. 네네네. 맞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쭉 올라와요 고속도로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금이 적용이 안 되는 건 고속도로였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죽전 휴게소에서 한번 기름 넣고 네. 그때
죽전 휴게소는 24시간 오픈했었을 그때요. 1층은 휴게소고 2층은 여관이고 네. 2층에서 막 파티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경보 딱 내린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데 양재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야, 나 지금 말죽거리인데 서울 다 왔다. 여기 테헤란로 지나고 서울 들어갈게. 물론 행정구역상은 말죽거리가 서울이었지만 인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경기도였대요. 그때쯤에는 저는요. 좀 대구에 거주를 하다가 부산과 대구. 네. 네, 대구인데 네. 1994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전에 서울 그래서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 뭐 여행 같은 거 여행도 못 갔고요. 아, 그래요? 경상도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진짜 94년도 제가 94학년도에 대학을 그 대학도 뭐 전 대구에서 다녔지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로데오 거리라고 네.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압구정동이요?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를 구경하러 가신 구경하러 왔는데 로데오 거리에서 로데오 거리를 몰라서 길 가는 사람한테 여기 로데오 거리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쪽 서울 시민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여기 로데오 거리라고. 아이고 이러냐. 저는 로데오 거리 궁금한데 여기가 다 로데오 거리라고. 네. 뭔가 이게 딱 집어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그냥 다 로데오 다 로데오 거리라고. 그거 안 느끼셨어요? 기차 타고 왔을 때 그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부산은 제2의 도시다. 항도다 했는데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 앞에 있는 그 당시 대우 빌딩. 그렇죠. 대우 빌딩. 이거 딱 보면 은맥 기준인 거예요. 역시 서울이 넘버원이구만. 전 대구 살다 서울 왔을 때 수원부터 해가지고 계속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하지만 그땐 덜 했지만 빌딩이 너무 높으니까 63 빌딩 뭐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부동산 얘기, 강남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게 오늘 주제인가요? 예, 라떼말의 주제가 부동산 거래기 때문인데요. 이풀기용으로 잠시 여쭤봤더니 이분들도 한 30분 갈 것 같아서 말죽거리 나오고 뭐 양재형 나오고 해가지고요. 얼른 수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거래 변호사님 이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다 매일매일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잘 읽지도 않아요. 이제는 대체 얼마나 올랐기에 정말 올랐어요. 깜짝 놀랄 게 2017년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가 강남 서초 송파를 말합니다. 평당 3.3제곱미터당 4,397만 1,000원이었는데 지난달요 2020년 10월 11월 기준으로 7,221만 3,000원이에요. 무려 2,824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엄청나게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계약해놨다가 집주인이 오히려 파기하는 경우, 임대차를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새 또 올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다시 임차하면 돈을 버니까. 임대하면 돈을 버니까. 뭐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계약금, 이제 벌금은 아니라도 계약금 파기금 내는 거죠. 내더라도 그게 이익이다.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니까.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아파트값 얘기하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은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진 사람과 또 안 가진 사람 이게 굉장히 읽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조심스럽긴 하고 뭔가 좀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강남 참고하면은 뭐 부자 동네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두 분 어렸을 때는 부자 동네 하면 어떤 것을 떠올렸나요? 94년에 처음 서울 올라오셨으면은 그 전에 그 살던 지역에 어디 뭐 이런 대구인데 뭐 대구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이제 그 후에 몇 번 올라와서 놀랐던 게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나. 대구는 그냥 거의 비쌉니다. 대구는 수성구가 조금 좋긴 한데 좋아봤자 이거 조금 좋네 이 정도지. 이렇게 강남하고 강북하고 이렇게 차이가 완전 났잖아요. 지금은 더 나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되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이 나는 게 박 변호사님도 기억이 잘 안 나시겠다. 75년 이전만 하더라도 고속버스 터미널이 동대문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이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거 제3한강을 건넌 다음에 지금은 거기 뭐라고 하나? 그게 한남대교죠. 한남대교라고 하죠. 건넌 다음에 동대문 그 종로 5가에 거기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닭 한 마리 먹고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76년도가 77년도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국민학교죠.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강을 안 건너는 거예요. 허허 벌판에 내려줘. 이게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반포 고속터미널인데 정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허 벌판. 그때부터 강남을 개발한 거예요. 강남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옮겼던 게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 허벌판인데
주요한 거잖아요. 그 주위가 가장 발달한 근데 거죠. 거기 결국은. 지하철 3호선이 뚫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통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고속버스가 이 반포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네. 종로가 동대문에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한남대교 제3한강도 지나서 반포 한번 찍고 출발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오, 이렇게 생생하게 다. 그때는 또 이 고속버스가 그레이하운드였잖아요. 2층 버스. 아, 2층 버스였습니까? 거짓말 하시면 2층 버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왜 2층 버스죠? 그때는 그 미제 그 그레이하운드 그 고속버스 미제? 2층 버스가 있거든요. 진짜 옛날이네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러세요? 몇 년생이시라고 지금 다시 한번 저 확인해. 제가 5년 그래서 차인데. 그레이하운드를 그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네,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네. 그걸 썼다니까요. 그래서 자랑했다니까. 야, 너 버스 안에 화장실 있는 거 봤어? 오, 진짜? 지금 저희 PD가 띄워줬는데 화장실이 있던 추억의 2층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 이게 있구나. 이거 있었다니까요. 우와. 죄송합니다. 예. 예, 플러스 원 신뢰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예. 방부 처리가 잘 됐어요. 장윤철님이 썬킴 엄청 동안이다 이렇게 또 아우성을 치는 문자를 보내셨고요. 유원희님, 박지훈 변호사님 화이팅 팬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0530번님 너무 좋아요. 명랑시사. 잡달님, 박변님, 승원님, 잡달님 별명이십니까? 제가 잡하게 달인이라고 해서 잡하게 달인. 잡달 썬킴이라고. 이게 줄여서 말하니까 좀 어감이 살짝 좀 그러네요. 어쨌든 라떼는 말이야 응원하신다는 문자 많이 왔습니다. 이 라떼 마리아가 부동산 얘기하려고 해도 참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핫하게 달라진 이슈가 이 임대차 3법 그렇죠. 때문에 거래하는 어떤 과정들이나 이렇게 좀 복잡해졌어요. 네. 이제 약간 가불이 변했다고도 하고. 맞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계약 자체가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는 2년까지만 가능했다면 그랬죠.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예컨대 집주인이 거기에 살거나 이런 사유가 없다면 청구를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 계약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못 올립니다. 거기다가 전월세 신고하는 거는 내년부터 다시 시행이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박 변호사님 앞에서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임대차 3법이 이제 큰 역할을 했겠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 전세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래 되겠죠. 그래서 굳이 법이 필요 없었다? 아니 원래 전세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70년대 원래는 원래 만들어진 게 그리고 두 가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가정이고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세를 돌리면 돈을 벌기 때문에 집주인이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저금리에 집값이 만약 안 오른다, 버블이 꺼진다고 하면은 전세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지난 2020년 7월 법 통과 이전에도 사실은 월세로 많이 돌리는 그 분위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반전세도 많고요. 지금 월세도 많고 미국식으로 또 유럽식으로 렌트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되지 않을 건데 아직까지 이제 전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아직 필요한 게 아닌가. 그나저나 저도 미국에서 잠깐 살아봤지만 거기는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말이죠.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같이 전세가 물론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전세가 있다고는 말씀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전지구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 제도는 딱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만약 친구가 한국에 이제 왔다 그러면 집을 빌린다 전세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세 제도가 이런 제도다. 어떤 개념인지. 영어가 있어요, 전세가? 아니 없어요. 렌트? 아니야 그게 올 렌트. 가만히 앉아. 그래 번역이 안 돼가지고. 번역이 안 되죠. 이게 화병, 정 이런 것까지 번역이 안 돼요. 화병이 화병 어떻게 번역을 옥스퍼드 사전에 화병으로 등재가 됐어요. 화병, 정 이런 식으로. 전세도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 번역이 안 되죠. 우리나라 전세로 됐는데 깜짝 놀라는 게 그렇게 큰 목돈을 뭘 믿고 주인한테 1억씩 맡기냐 돌려받는 거 맞냐 국가가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 신뢰 사회라고. 신뢰 사회라고. 앞으로 이제 사실은 말씀처럼 저금리가 되잖아요. 계속 오랫동안 유지됐잖아요.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요. 미국에서 전세는 없으니까 렌트하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파트는 거의 100% 월세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보증금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있긴 있는데 한 달 월세와 똑같아요. 한 달 밤세가 $1,000하면은 보증금이 $1,000인데 이게 그러면 그 아파트 구하기 쉬운 거 아니냐? 우리 또 MC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내 신용이 좋다는 가정하에. 네, 네. 그러니까 랜드로드라고 하는 집주인이 내 신용을 체크해요. 만약에 내 신용이 나쁘다 그러면은 코사이너라고 해서 보증인을 데려와야 돼. 이런 구조죠. 쉽지 않네요. 거기도 뭐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월세 비용도 워낙 비싸가지고 그렇죠. 또 아우성인 특히 학생들은 그렇죠. 뭐 그랬던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제 지금은 렌트하고 뭐 월세 개념인데 어쨌든 집을 사고 팔고 거래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30년간 갚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파트는 100% 거의 다 이제 그 월세 개념으로 개념이고. 보셔야 되고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이제 30년, 20년으로 분할 상환을 하는데 네. 그 이제 뭐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이게 교민분들 중에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나 은행에 이자 내기 싫다. 그래서 아하. 일시불 현찰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하는 거 한 달 안에 IRS라고 해서 미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 들어가요. 돈 어디서 나오냐고. 어디서 왔냐고. 네. 너무 목돈이니까. 그러니까 현찰로 집을 사는 사람이 우리 교민들은 좀 그게 싫잖아요. 네, 네. 야 돈이 있는데 뭐하라 그걸 내 이자를 왜 내냐? 분납하냐? 이자를 왜 내냐? 그러다 보니까 IRS 세무서장하네요. 와.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니까 참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일요일 날 아침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일요일 날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아파트도 뭐 그렇고 이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순돌이가 순돌이 네. 순돌이 아빠 이면식. 그게 일요일 날 오전에 하는 건가요? 일요일 오전에 했습니다. 8, 맞죠? 9시쯤에 해서. 기억났다가? 그거 다 봤어요. 전 국민이 다 봤던 것 같아요. 만수야! 이게 순돌이가 예, 최주봉, 만수는 순돌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 순돌이가 81년생이거든요. 네. 올해 42이에요. 순돌이가 나이 많이 먹었네요. 순돌이가. 순돌이가 그래요? 그럼요. 그 순돌이가 그때 이제 아마 그때 초등학생? 미취학이었을 것 같아요. 미취학. 그때 81년생이니까 미취학 맞죠? 미취학이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순돌이도 있었고 그 집안에 이제 현석 씨가 주인이었고요. 순돌이. 그리고 심양홍 씨도 있었는 기억이 나고. 심양홍 씨 있었죠. 그러고 이제 그 옆집에는 만수. 저기 최주봉 씨죠. 네네. 만수야. 최주봉 씨 씨가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했어요. 지금 최주봉 씨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지금? 알아듣은 것 같은데.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요즘도 뭐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오래되신 분들 모셨기 때문에 예전에 단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을 굳이 모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 해서요. 단칸방, 뭐 문칸방, 저희도 이제 대구에 살 때 이제 뭐 월세 전세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구하셨을 때 네. 옆에 새빵들이 두 가족 세 가족이었어요. 비슷하게. 네. 되게 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 잠겨 있으면 그 방에 가끔 있기도 하고 뭐 먹는 거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데 김치 하면 김치 갖다 주기도 하고 바로 옆집이고 바로 옆방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출가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는 가출이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1987년도에는 저는 집이 부산이잖아요. 빨리 나왔네요. 빨리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 저 고대 앞에 있는 안암동 사거리에서 6개월 정도 단칸방에서 살았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예.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뭐 밥 같은 건 밖에 나가서 분식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불편하죠. 한 뭐 대여섯 단칸방에서 아침마다 공동 화장실을 쓰는데 그러니까 옆집 옆 칸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러네요. 안 그러면 아침에 늦잠 잔다. 네. 그러면 지하철역까지 뛰어가서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지하철역까지 뛰어가서. 왜냐면 기다려야 되니까 앞에. 평균적으로 몇 분이 살았던 거죠? 그러면 그 집에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방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층에는 방이 5개고 이제 2층이 집주인이었거든요. 방이 5개. 그래서 네네. 저 같은 하숙집이네 거기는 보니까. 거의 하숙집이죠. 하숙집. 진짜 많았네요. 그런데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요. 공동 화장실로. 그때는 다 공동 화장실이었었죠. 네. 이 강디오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때는 전파사가 잘 나갔죠. 순돌이 아빠 직업. 와 이분도 맞아요. 전파사. 그러니까 최소한 40대. 라디오 같은 거 고장 나면 거기 가서 고칩니다. 라디오, 선풍기, 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 당시 나왔던 주인공들 이름 기억하는 것도 참 신기했는데 이 강디오님은 직업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순돌이 아버지가 그거 최주봉 씨는 세탁소를 하셨어요. 세탁소까지. 네, 심양홍 씨는 뭐 교수인가 그랬고요. 네. 이면식 씨가 맞아 전파상 주인이었어요. 진짜.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요. 전파사였던 것 같고 7721번님.
88년도 서울 집값이 서울 수유리 단독주택 44평대지 2,500만 원. 이야, 싸다. 지금 기준으로 만인가요? 원인가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1억 1천만 원입니다. 싸다. 네. 이게 좀 88년도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때 이제 수유리에서 제가 이제 그 안암동에서 거기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네, 가깝죠 수유리하고. 그래서 수유리에서 이제 저기 이제 의정부에서 애들이 많이 놀러 내려왔어요. 그때 그 수유리에 또 그 응원가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수유리 응원가는 뭐예요? 그 다방 같은 데 가면은 네. 그때 다방. Do you remember? 알죠, 그 노래. 이걸 수유리에서 나가서 수유 리멤버 이래서 노래 불렀다니까. 이 와중에 아까 문자 주신 분 20대는 도대체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죄송스럽습니다. 이분 바로 이제 끄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채널로 돌리셨을까 봐. 죄송스럽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복덕방과 공인중개사무소와 예전엔 복덕방이란 얘기 굉장히 많이 썼는데. 복덕방이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제 복덕방이 왔습니다. 85년도에 이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복덕방이라는 그 타이틀이 없어졌는데 요즘 솔직히 복덕방이라고는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거의 안 쓰죠. 근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잔재가 수수료라까지 아직까지 복비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네요. 맞네요. 복비. 네, 복자가 그 복자예요. 복복자. 네. 복복자. 그러니까 정말 그 복덕방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이웃의 덕을 받아서 잘 사십시오 해서 복덕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실제로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게 왜 없어진 법이 거죠? 이제 바뀌었어요. 아예 공인중개사법을 만들면서 이제 뭐 그때 많이 만들 때 복덕방법이 만들었었으면 이게 좀 유지가 됐을 건데 공인중개, 공인할 수 있는 중개사다 이렇게 용어를 붙였고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실시했었고 그때부터는 아예 공인중개사로 완전히 통일이 됐었죠. 그때 이제 복덕방 할배들은 그때 뭐 어떤 얘기 시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복덕방은 할배예요. 복덕방 할배예요. 일단 맞아요. 가시면 할아버님이 이제 앉아 계셨던 원래 할배라 그래요. 절대로 돈 내고 짜장면을 안 먹는다가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철가방 분들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신입들은 그 주소를 잘 모르잖아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지도가 있는 데는 복덕방 사무실밖에 없었거든요. 가다가 할배요 18-4번이 4번이 어딘겨? 여기. 진짜. 묻다가 미안하니까 정기적으로 짜장면을 공짜로. 진짜라니까. 진짜. 군만두 같은 거는 주죠. 군만두. 예전에 이거 없으니까 지도 보고 다녔군요, 진짜. 그때 내비게이션 그 지도가 정말 동네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엄청났는데. 근데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데 중국집 가면 그 중국집 그 안에 지도, 이 동네 지도 무슨 동 이게 약간 있었긴 했었는데. 중국집에 가도 그 동네 지도가 있긴 한데 그래도 공인중개사 복덕방 지도만큼 뭐 하거든요. 정교한 게 없었다. 섹션별로 다 나머지 색깔로. 그 지도를 저는 그때 생각해 저 지도는 못 구한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뭔가 희귀템. 뭔가 잘못 구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될 것 같기도 하고. 보고 신기했다니까 이거 할배야 우리 집은 어디 있는겨? 여기 우리 집이다 뭐 이렇게. 애들은 또 그게 재밌죠. 신기하죠. 위치 찾는 게. 네.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중개 수수료 경제 코너인데 중개 수수료 얘기를 했었어요. 복덕방 얘기 나오니까 바로 복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몇백만 원 하던 게 갑자기 1,000만 원대 이상으로 확 넘어가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확 넘어가잖아요. 복비까지.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0.9%가 그럴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 서울 그래서 기준으로 이것도 봤을 참 때. 문제예요. 그 지역별로 다 그 조례 따라서 다르긴 한데 상한을 정해놓은 거예요. 레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상한을 받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상한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이제 매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임대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수수료도 엄청납니다. 어지간하면 몇 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월급 날라가지고. 몇백은 무조건 넘을 거예요. 저번에 중개 수수료 얘기했는데 마포 80제곱미터가 무려 1,332만 그러니까 원.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중개 수수료 혹은 복비라고 하죠. 할 수 있죠. 그리고 7191번님 85년 첫 월급 11만 원이었고 85년 첫 월급 11만 원. 그때 노란색 봉투에 줬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예전에 저는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노란색 봉투에 맞아요. 100원짜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10원짜리 다 넣고 그걸 갖고 와서 어머니 앞에 딱 이렇게 다 고스란히. 그리고 어머니가 몇백은 없다고 화내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또 다행이시네. 그때 월급 날에는 사모님께서 그 회사 입구에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어디 못 세게 진짜. 오바 아닙니까? 있었다니까 진짜. 바로 이제 수령, 실제 수령. 그걸
요새는 그런 게 없죠. 통장으로 오니까, 계좌로 다 오니까. 계좌로 근데 그때는 그걸 갖고 가가지고 네. 그거를 집에서 개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봉. 통닭 한 마리랑. 통닭 한 마리 그래서 사 먹죠 그날. 네. 그날 통닭 한 마리 그때 뭐 저 기준으로 한 7, 8천 원 했었어요. 6천 원, 좀 비싼 건 비싼 7천 원. 거네요, 6,000원. 그리고 한 마리만 먹어도 온 가족 이제 5가족이었었는데 다 먹었었거든요. 네. 요새는 뭐 한 두 마리 먹어야 되겠죠. 봉투에 얼마인지 이렇게 써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5154번님 63 토끼입니다. 63년생 토끼띠 말씀하시는 걸 것 같은데. 저랑 75년 토끼니까 63년 토끼 맞네요. 저랑 띠동갑이십니다. 그러네요. 맞죠? 75년생 토끼. 신혼생활 때 내 집이 함께 살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고 삽니다. 와 박수. 진짜 박수. 대단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오, 대단하다. 정말 가족같이 주말이면 삼겹살 파티, 휴가 때만 같이 낚시 가고 없던 시절 서로의 그 지하며 살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지금은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도 집 장만 잘하고 잘 삽니다. 이렇게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인복이 있다고 하죠. 이런 분들. 저희도 어머니 옛날에 그 같이 살았던 이웃들을 아직까지 만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랑은 좀 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라떼 한 마리야.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뭐 했습니까? 우리 하다 만 것 같은데. 방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반도 못 했는데. 네, 저기 정우정 PD한테 항의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썬킴 교수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침 문자가 왔어요. 1112번님. 승원님 웃음소리가 명랑합니다. 명량 합니다. 명랑 맞죠? 네. 그리고 제 지인은 저한테 문자 잘 안 보내시는 분인데 문자가 와가지고 너 너무 호들갑이다. 그만 좀 웃어라. 뭐 이런 문자도 사실은 있었어요. 네. 명랑시사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이었습니다.